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 한국사 시간 오랜만에 돌아왔다. 오늘 14강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야. 교과서는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랑 수나라, 고구려랑 당나라가 싸우는 걸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수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위진 남북지시를 통일했고 고구려한테 복속을 요구했었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고구려의 전성기는 곧 중국의 혼란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혼란기가 끝났다는 것은 곧 고구려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게 오히려 수나라의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하는 움직임을 보였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나라는 아주 집요하게 고구려를 공격했었지. 먼저 수 문제가 고구려를 침입했지만 뭐 해일도 있고 풍랑도 있고 뭐 폭풍이 불고 그러면서 실패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중요한 건 수 양제의 고구려 침입인데 무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냥 끝도 없이 쳐들어왔어. 근데 이때 유명한 게 이제 1차 전쟁이지. 고구려의 어떤 장군? 저와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무슨 대첩에서 살수 대첩에서 수나라를 물리쳤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결국에 수양제의 침입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수나라가 멸망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 이후에는 당나라였어. 당나라는 수나라 이후에 건국된 이후 초창기에는 조금 고구려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발톱을 드러냈었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 뭘 건설했을까? 좋아. 천리장성 건설했었어. 그리고 이 천리장성을 건설하는 책임자가 바로 연개소문이었지. 연개소문은 고구려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게 돼. 귀족들이나 왕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에 오른 건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권력을 장악했지. 고구려에서 정치적인 그런 변란이 일어난 것을 발견한 당태종은 와, 지금이 기회다. 지금 고구려를 공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구려를 침입하게 되지.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울 때 자랑했었던 요동 방어선이 거의 돌파됐어. 요동성, 배감성 등등의 커다란 성들이 함락을 당했다. 하지만 이때 고구려에 있던 작은 성, 무슨 성? 안시성에서 벌어진 안시성 싸움에서 약 60여일간 당나라 군대의 집중 공격을 다 막아내면서 그걸 버틴 결과 결국에 당태종의 고구려 침입 역시도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 이 양 중국의 강국을 막아내면서 우리 민족의 영토를 수호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신라랑 당나라랑 연합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나당연합이라고 부를 거야. 나당연합이 결성되고 이 나당연합이 먼저 백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구려 쳐들어가. 그래서 백제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는 당나라가 신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보여줘. 그래서 그 결과 나당 전쟁이 발생하고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우리 땅에서 몰아냄으로써 삼국 통일을 완수했던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 상황을 보도록 할게. 백제 이때 왕은 의자왕이었어. 여러분 들어본 친구 있을 거야. 의자왕. 의자왕은 신라를 그냥 막 계속 공격을 했어. 백제랑 신라는 한때 고구려의 공격을 동시에 힘을 합쳐서 막는 나지 동맹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진흥왕 이전까지의 얘기야.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해서 혼자 한강 유역을 낼름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 이후 백제랑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결국에 의자왕은 공격적으로 신라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쪽 지금의 경기도 화성 지역에 해당하는 당항성. 신라가 한반도 동남쪽에 있던 신라가 이제 중국이랑 다이렉트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바닷길이었던 당항성 지역을 공격하고 더 핵심적인 거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공격을 해서 함락시킨다. 그리고 이 대야성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신라의 귀족이었던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있는 곳이었어. 김춘추의 사위와 딸 이 대야성 전투에서 사망하게 된다. 참고로 김춘추는 나중에 신라의 왕이 되어서 태종 무열왕이 되는 인물인데 이 당시에 자기의 사위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 막 뚝뚝 피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 무조건 백제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지. 자, 어찌되었든 뭐 백제랑 신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의 왕을 죽였고 백제 입장에서는 그 유력한 귀족인 김춘추의 사위와 딸까지 죽였으니까, 그지?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아예 신라의 경주까지 쳐들어갈 기세가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자기 혼자서 백제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신라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로 넘어가게 된다. 직접 고구려로 가서 연개소문을 만나는 거야. 연개소문한테 말해. 야, 고구려야, 우리 좀 도와줘. 헬프! 했던 거야. 그런데 연개소문이 여기서 김춘추의 요청을 거절한다. 우리가 왜 너희를 도와줘야 되냐? 만약에 니들이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너희들이 진흥왕 때 빼앗아 갔던 우리 한강 북쪽에 있는 땅을 우리한테 돌려줘라. 진흥왕 때 빼앗아간 중령 이붕의 땅을 우리한테 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춘추를 감금하기까지 합니다. 김춘추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와의 협상이 잘 안 됐다는 걸 깨닫고 연개소문한테 이렇게 좀 지금 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라로 가면 잘 이야기를 해서 뭐 돌려주든지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한번 신라 왕한테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좀 거짓말을 한 거지.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고구려를 탈출을 한다. 고구려를 탈출해서 신라가 선택한 곳은 이제 한반도 내엔 없잖아, 그지? 백제랑은 싸우고 있고 고구려한테는 실패했으니까 어디로 이동하느냐? 바로 당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당나라에 가서 당태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지금 백제는 쳐들어오고 있고 고구려는 우리가 도와달라 그랬더니만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우리와 힘을 합쳐서 좀 공격을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태종 이때 뭐라고 하느냐? 좋아, 오케이, 잘됐다 야. 우리 어차피 혼자서 1대1로 고구려 상대하는 거 솔직히 부담됐어.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한반도 남쪽에 있는 신라가 우리 편이 되어준다? 이거 잘하면 고구려랑 백제랑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눈에 가시 갔던 고구려, 그 안시성에서 나한테 화살을 날렸던 그 고구려 내가 멸망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당태종은 이때 좋아, 도와줄게. 대신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걸게 되니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남쪽의 땅은 신라가 가져가고 대신 평양 북쪽의 고구려 땅은 전부 다 당나라가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한다. 뭐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평양 이북의 땅, 평양 북쪽의 땅을 당나라한테 빼앗기는 게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백제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 결국에 이러한 회담의 결과 신라랑 당나라가 연합을 맺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나당연합, 신라 당나라 연합 줄여서 나당연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 나당연합의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야. 참고로 평양이 여기 있으니까 고구려 땅이 이쪽에 있었으면은 반 딱 잘라가지고 이 정도 지역을 신라가 차지한다는 게 약속이었던 거지. 이 북쪽은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고. 자, 결국에 이쪽 지역, 백제 수도가 있는 지역을 확대한 지도야. 신라랑 당나라 연합군이 먼저 백제로 쳐들어오게 된다. 당시에 백제 입장에서도 백제 내부에서도 당나라랑 신라가 쳐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당시에도 당나라랑 신라가 쳐들어올 때 당나라의 수군, 배를 타고 오는 녀석들은 금강 하구에 있는 기벌포 지역에서 얘네들이 상륙을 못하게 먼저 우리가 선점해서 공격을 해서 여기서 무조건 막아내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탄현이라고 하는 고갯길을 넘어오니 이 고갯길에서 신라 애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술이 이미 얘기가 나왔었어. 그리고 실제로 지정학적으로도 맞는 전략인 것 같아.
하지만 당시 백제 지배층 사이에서는 내분이 있었고 이러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결국에 당나라 군대랑 신라 군대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기벌포 지역과 탄현 지역을 통과해서 이쪽에 사비성을 향해서 쭉쭉쭉쭉쭉쭉 넘어오고 있는 거야. 결국에 백제의 운명은 마지막 전투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전투의 이름이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다. 백제의 수도인 사비, 부여 바로 앞쪽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인데 백제 쪽에서는 계백이 이끄는 5천 명의 결사대가 출전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대군이 출발을 했지. 왜 이렇게 백제의 군대가 신라의 군대보다 정리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당시에 백제는 지배층이 다 뿔뿔이 좀 분열되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병이나 군사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웠던 거지. 국론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이런 위기 상황이 초래된 거야. 어찌되었든 계백 장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하지. 너희들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계백은 전투에 앞서 황산벌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그리고 전투에 나갔다고 해. 어떠한 삶에 대한 미련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처자식을 죽이고 지금은 뭐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일이다, 그지? 처자식을 죽이고 전장에 나갔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자기들이 지면 황산벌에서 패배하면은 뭐 여기까지는 지척이잖아, 그지? 자기들이 지면 백제가 멸망하는 거야. 그러한 상황에서 5천 명의 결사대는 계백 장군이랑 같이 뭐 엄청나게 잘 싸웠나 봐. 하루에도 신라 김유신의 5만 군대의 공격을 4번이나 전부 다 막아내서 물리칠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뭐 이런 기록이 역사책에 남아있다. 이 타이밍이 또 재밌는데 이때 신라 군대가 활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신라의 청년 단체인 화랑이야. 김유신이 이끌고 있는 군대 중에 있었던 화랑들이 대거 백제군을 공격하게 된다. 이때 활약했던 화랑들이 뭐 반굴, 관창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굴 같은 화랑은 뭐 공격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관창 같은 사람은 싸우다가 사로잡혀. 근데 백제군, 계백이 딱 잡아보니까 이 화랑이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어린 거야. 사실 청년 단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어리면 중학생, 많으면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나이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이제 막 전쟁하겠다고 와가지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사로 딱 잡았는데 거기서 그냥 팍 죽여버리기가 좀 그랬겠지. 그래서 백제군이 관창이라고 하는 화랑을 실제로 사로 잡은 다음에 너는 돌려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줘, 살아서. 근데 이 관창이라고 하는 화랑이 여기서 물러서는 건 화랑의 정신이 아니다, 신라의 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백제를 공격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관창을 사로잡지만 두 번 그럴 순 없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는 관창을 목을 베게 된다. 결국에 이러한 관창 그리고 뭐 반굴 이런 기타 등등 많은 화랑들의 그런 목숨을 바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슬픈 전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목숨을 바친 용감함 그런 것들을 본 신라 군대가 사기를 얻어서 김유신과 함께 총 공격을 해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과 5천 명의 백제 결사대를 몰살시켜 버리게 된다. 자, 그리고 황산벌을 지나서 신라군은 당나라와 함께 만나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사비성을 공격하는 거야. 뭐 지금 결사대도 무너졌고 계백 장군도 없는데 부여성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겠지. 결국에 사비성이 포위되고 의자왕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660년에 백제는 멸망하게 되는 거야. 의자왕은 항복하는 자리에서 김춘추와 그 다음에 당나라의 장군에게 술을 따라주는 등의 아주 굴욕적인 그런 굴욕을 맛보게 되고 자기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랑 같이 당나라 장안성으로 끌려가게 돼. 그리고 당나라 장안성에서 뭐 말하자면은 뭐 포로 같은 생활을 한 거지. 당나라 장안성에서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1년 있다가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 1년 있다가 당나라 땅에서 사망을 했고 당나라 장안성 근처에 그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백제는 이렇게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했어. 우리는 여기서 황산벌 전투라고 하는 지명, 그리고 계백과 김유신이라고 하는 양측의 장군 이름들 정도는 알아두자. 우리 역사에 유명한 장군들이니까. 자, 백제는 멸망했지만 바로 멸망한 게 아니라 백제 부흥운동이란 것들이 일어났어. 왜냐면은 당시에 당나라나 신라가 백제의 모든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야. 굉장히 빠르게 수도만 공격하느라고 아직 완벽하게 신라나 당나라 땅에 포섭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던 거야. 굉장히 빠른 최단거리로 공격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신경 쓸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 백제 땅 곳곳에서 백제를 부흥시키자, 백제를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흑치상지 같은 인물들이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름이야.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러한 백제 부흥운동은 지배층,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지배층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반목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백제 부흥운동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굵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백강전투, 지금의 금강하구에서 일어난 전투인데 백제 부흥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 지역에서 수만 명의 지원군들이 수백 척의 배를 타고 넘어오는 사건이 발생해요. 일본은 과거부터 백제랑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무너진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고맙게도 일본 지역에서 수만 명의 지원군들이 배를 타고 금강하구에 모였지. 여기서 백제 부흥군이랑 일본의 지원군이 편을 먹고 나당 연합군을 만약에 물리쳤다. 그랬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백강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과 일본 지원군은 정말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고 이로써 백제 부흥운동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겠어? 고구려지. 자, 고구려의 상황을 또 봐야 되는데 원래 고구려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누가 있었니? 그래, 연개소문이 있었어. 연개소문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나라가 감히 고구려를 공격한다? 솔직히 도박이야. 연개소문이랑 싸워본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의 방어 라인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당태종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연개소문도 죽고 당태종도 죽고 당태종의 아들이었던 당고종 당시에 이제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는 거다. 당시에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의 권력을 누가 물려받을 것이냐 하는 아들들 간의 다툼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식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형제들끼리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더 세니 내가 더 세니 하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결국에 지배층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신라는 아래쪽에서 그 다음에 당나라는 육군과 수군을 이용해서 그냥 협동으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지. 결국에 지금 뭐 연개소문 같은 강력한 국론을 모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지배층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방에서 밀려오는 당나라와 신라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고구려는 너무나 허망하게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 역시 바로 멸망하진 않고 여러 가지 부흥 운동이 있었어. 뭐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시도는 했어. 하지만 역시 지배층이 분열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떠한 대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지 이렇게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도 너무 싸우기만 한다면은 이건 큰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역사의 가르침이 아닐까. 왜냐면은 백제 부흥운동이랑 고구려 부흥운동 둘 다 지배층의 분열로 멸망했다는 거는 이거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백제랑 고구려는 둘 다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뭐 고문간, 고선지, 이정기 뭐 이런 사람들이 몽골 초원이나 중국 대륙에서 고구려 민족 특유의 그런 무예를 발휘해서 활약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활약이고 고구려 자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정말 안타깝다고 볼 수 있지. 뭐 이름 전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재미로 들어만 둬. 자, 원래 당나라랑 신라가 처음에 연합을 맺을 때 그 연합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신라랑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랑 고구려를 무너뜨리면은
이 평양성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지역은 전부 다 신라가 다스리게 인정해주고 우리는 북쪽만 가져가겠다. 이게 당나라의 조건이었어. 신라도 오케이를 했고. 그런데 막상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니까 당나라가 생각이 달라진 거야. 어? 내가 어려웠던 거는 고구려였잖아. 신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차라리 신라까지 공격해버린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땅을 다 내가 차지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당나라는 이러한 와중에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신라 지역에는 계림 도독부, 백제 지역에는 웅진 도독부, 고구려 지역에는 안동 도호부라고 하는 그런 통치 기구를 세워. 이거는 이제 당나라가 지방을 다스리는 기구인데 이건 무슨 말이니? 결국에 신라, 백제, 고구려를 전부 다 자기가 직접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거야. 결국에 신라 입장에서는 어떡하겠니 얘들아. 이제는 당나라랑 싸워야 되는 거야. 결국에 나당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신라랑 당나라가 붙는 거야. 이 나당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중국 국적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나당 전쟁에서 결정적인 전투,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박살을 내어버리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 바깥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한다. 그래서 신라는 결국에 삼국을 통일하는데 성공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라의 삼국 통일의 범위는 아까 이야기했던 평양, 강으로 따지면 대동강이야. 대동강. 대동강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지?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평양에 대동강이 있어. 이 대동강을 기준으로 그 남쪽만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신라가 통일하는데 성공한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사실 해묵은 떡밥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은 항상 신라 삼국 통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초점을 둘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신라 삼국 통일의 의의를 먼저 알아보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었다. 민족 문화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에서 하나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 기틀을 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만약에 신라가 삼국 통일 못했으면 어쩌면 우리 민족 고구려 백제 신라 삼한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당 연합 이유했지만 나당 전쟁을 봐라. 나당 전쟁에서 우리가 당나라 군대를 신라가 몰아내는 그런 자주적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신라가 당나라 몰아내지 못했다? 그럼 우리 역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신라 삼국통일 분명히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신라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였지 않냐. 신라가 어떻게 신라 혼자 통일했냐? 아니다. 신라는 백제랑 고구려를 이길 힘이 없다. 그냥 당나라가 도와줘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이겼을 뿐이다. 이거 좋다고 볼 수 없다. 민족을 배신한 행위다.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 원래 고구려의 영토는 북쪽 만주 지역, 요동 지역까지 다 고구려의 땅인데 신라가 그거를 겨우 평양 남쪽으로 한정시켜버렸다. 이건 우리 민족의 문화적 기틀을 다진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세력 범위를 축소시킨 아주 나쁜 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는 항상 두 가지 포인트들이 좀 상반돼서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가 나당 연합. 백제랑 신라가 엄청나게 싸웠어. 처음에 신라가 고구려의 동맹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하고 당나라랑 연합을 했었던 거야.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황산벌 전투, 계백과 김유신의 전투, 결사대와 화랑의 전투,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연개소문 사후에 분열되어 있었던 거를 결국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켰지. 백제랑 고구려 전부 다 부흥운동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어. 가장 대표적인 백제 부흥운동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일본군이 수백 척의 배에 수만의 군대를 끌고 와서 백제를 도와주자라고 했던 백강전투. 하지만 패배했고. 나당 전쟁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가 처음이랑 다르게 한반도 내가 다 먹을 거야. 신라 네가 다 막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집에 야욕을 보이자 나당 전쟁이 벌어졌던 거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매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당나라를 막아내고 몰아낼 수 있었던 거지. 물론 이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의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민족을 통일했다는 관점과 외세를 개입하고 영토를 축소했다라는 관점이 싸우고 있는 거야. 어때? 스토리도 좀 이해가 되고 내용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지. 사람 이름이 조금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사람 이름,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잘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우린 다음 시간에 15강에서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